안녕하세요. 저는 39살 119 구급대원 한소연이라고 해요. 사이렌과 깜빡이는 경광등 사이에서 밥 먹듯 하루를 보냈지만 정작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현장은 우리 집이었어요. 이 사연은 제게 남은 가족을 다시 안아 올리기까지의 이야기고 동시에 하늘에 먼저 간 제 남편에게 보내는 긴 신고서 같은 편지예요. 너무 무겁지 않게 그래도 솔직하게 들려볼게요. 남편 윤태주는 고발 다큐 만드는 PD였어요. 위험하면 누르라며 조그만 녹음펜을 제게 쥐어주던 사람이었죠. 현장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 말 버릇처럼 했어요. 그 문장을 저는 매번 출동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눌러 켰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편집실에서 괄호 끝에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서랍에 숨겨둔 생일 케이크 초도 못 켜보고요. 장례식장 밖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던 날, 저는 남편이 준 그 녹음펜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눌러도 남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작은 무게가 저를 똑바로 서게 했어요. 장례가 끝난 날 밤, 시어머니 박금래 여사는 꽃무늬 스카프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민폐가 되기 싫다는 짧은 쪽지와 함께였죠. 제가 잡으려던 손이 허공만 맴돌았어요. 10살 딸아이는 종이학을 접으며 할머니를 불렀고 친정엄마 영자는 사람은 밥부터 먹어야 기운이 난다면서 묵직한 손으로 제 등을 탁탁 두드려줬어요. 저는 그날 집 현관문에 기대서서 마음속으로 출동 코드를 불렀어요. 가족 구조 1번. 신고자 한소연. 현장 도착 예정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늘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 가까이에 있었어요. 불이 꺼진 방, 물이 찬 욕실, 조용해진 도로. 그 자리마다 남아있는 건 작은 흔적들이었어요. 뜯지 못한 편지, 식탁 위 미지근한 국, 세탁기에 잊힌 양말. 남편이 떠난 뒤 우리 집도 그런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벽에 붙은 아린이의 낙서, 남편이 고쳐준 의자의 나사, 그리고 현관 옆 훅 걸려있던 그 꽃무늬 스카프 자리의 빈못. 빈자리는 참 소란스러웠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을 계속 흔들어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우는 건 잠깐이면 된다고요. 구급대원으로 배운 게 있어요.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고 흔들리는 보호자에겐 한 줄의 지시와 한 번의 단단한 눈맞춤이에요. 우리 가족에게도 그게 필요했어요. 저는 제게 지시했어요. 한소연, 숨 고르고 기록하고 움직여. 남편이 남긴 녹음펜을 충전하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매만지던 스카프 문양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언젠가 그 무늬가 사람 많은 어딘가에서 다시 보일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도 들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촉이 자주 맞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날 이후 시작됐어요. 실종 신고 대신 직접 찾겠다고 마음먹은 며느리의 고집, 종이약 1000마리를 약속한 아이의 작은 손, 밥이 보약이라며 국을 시키는 친정엄마의 한숨, 그리고 숨어서도 끝내 목격되고 말았던 어떤 사람들의 나쁜 손씨. 제가 배운 대로 현장은 거짓말을 못했고 그 현장들이 하나로 이어져 우리를 다시 식탁으로 데려다 줬어요. 오늘은 그 첫 장을 펴요. 사이렌을 잠깐 끄고 제 얘기를 조용히 시작해볼게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딸아이 아린이는 자꾸만 할머니 언제 와? 하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종이약을 접어주며 얼버무렸죠. 하지만 속으론 시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밤마다 곱씹으며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손님들에게 연거푸 애가 민폐만 끼친다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밟혔거든요. 저는 구급대원이라 수없이 많은 얼굴을 봤지만 그날의 얼굴만큼 쓸쓸한 눈빛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제 나름의 수색 작전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시어머니 단골 미용실이었어요. 예전부터 머리를 곱게 말아주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곳에 들렀다가 시어머니 소식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었죠. 금래 어르신? 장례 끝나고 하루 이틀 뒤에 잠깐 오셨어요. 머리 손질은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가실 때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셨는데 어디로 간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원장님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어딘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가 늘 자주 다니시던 성당이었어요. 저는 딸아이 손을 꼭 잡고 성당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수녀님은 저를 보자마자 금세 알아보시더니 아, 금래 자매님 말인가요? 최근에 와서 기도만 하고 가셨습니다. 내가 여기 와도 자꾸 눈물이 나서 다른 데로 가야겠다고 하시더군요. 라고 하셨어요. 딸아이는 그 말을 듣자 금세 눈망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이 앞이라 애써 태연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건 단순히 장소만이 아니었구나. 마음까지도 멀리 보내려는 거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녹음펜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면 기계음만 울렸지만 신기하게도 그 기계음이 저한테는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금내 어머니 수색 기록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날 얻은 단서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성당, 그리고 낯선 의지. 구급대원으로서 환자 상태를 기록할 때처럼 꼼꼼히 적다 보니 이게 단순한 가족 찾기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 작업 같았어요. 며칠 뒤 뜻밖에도 단서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작은 슈퍼에서 일하던 이웃이 저를 붙잡고는 어제 장 보러 왔다가 금내 어르신 본 것 같아.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낯선 남자랑 같이 있었어.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인상이 좋진 않더라고. 라고 귀띔해 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지하려는 사람이 혹여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거든요. 저는 바로 다음날 슈퍼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어요. 화면 속엔 확실히 시어머니 모습이 잡혀 있었고 옆에는 낯선 사내가 짐을 대신 들어주는 장면이 있었죠. 처음엔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 했지만 곧 사내의 눈빛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음울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단순히 민폐 끼치기 싫다는 말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딸아이는 제 옆에서 종이약을 접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할머니 꼭 찾아와야 돼. 우리 집은 내 식구잖아. 아빠는 하늘에 있고 할머니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우리 집이 비었어. 아이 말에 전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의 작은 목소리가 남편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 훔치던 모습과 겹쳐졌거든요. 저는 다시금 제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다음 단계 사내의 정체 확인. 어머니 반드시 찾아올 것. 이제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제가 늘 그렇듯 사이렌을 켜고 현장으로 뛰어드는 마음으로요. 남편이 떠난 지 2달쯤 됐을 무렵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단순히 혼자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엮여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슈퍼 CCTV에서 본 그 낯선 사내, 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어깨를 움켜쥐던 손동작, 그리고 눈가에 드리운 음침한 그림자.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사내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네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구급대원 생활 덕에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중 한 분이 귀띔해 주셨어요. 아, 그 사람? 신도시 마트 점장일 거야. 예전에도 직원들 힘들게 한다고 말 많았지. 그 한마디에 머리가 지끈했어요. 왜냐하면 구급 출동 중에도 종종 그 마트 앞에서 실신한 직원들을 이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늘 피곤에 찌든 얼굴로 야근이 이어졌다는 말만 중얼거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가 괜히 그곳에 얽힌 게 아니구나. 남편이 늘 말하던 현장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휴무를 억지로 바꿔서 마트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구급대원이라 체력도 있고 성실하니 하루 만에 보조 알바 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첫 출근 날 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일했어요. 계산대 옆에서 장바구니 정리도 하고 폐기물 분리도 했죠. 그러다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보고 무심히 들어갔는데 그곳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눈밑이 퀭하게 꺼지고 어깨는 처져 있었지만 분명 제 시어머니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어요. 괜히 티를 냈다간 오히려 어머니가 도망쳐 버릴까 두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점장이라는 사내를 직접 마주하게 됐어요. 그는 키가 크지도 않았고 배가 불룩 나온 평범한 중년 남자였는데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와 목소리 톤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야, 빨리빨리 안 해? 이거 장사야, 봉사야? 라며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에게는 할망구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이래서 늙은이들은 안 된다니까 하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뜨겁게 치밀었지만 꼭 참았어요. 대신 남편이 남겨준 녹음 펜의 버튼을 슬쩍 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잠입 수사하듯 증거를 모았어요. CCTV 사각지대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매출 누명을 씌우는 장면, 무급으로 연장 근무를 강요하는 장면, 그리고 술에 취해 손찌검 직전까지 가는 위협적인 행동까지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꾹 참고 일했어요. 자신이 며느리 집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감당하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졌어요. 어머니를 당장 끌어안고 나오고 싶은 충동이 수십 번은 들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 상황을 끝내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말, 현장은 거짓말을 못해가 제 마음을 다잡아줬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 아린이가 종이학을 또 접고 있었어요. 벌써 500마리를 넘겼더라고요. 아이는 엄마, 나머지는 할머니랑 같이 접을 거야. 꼭 데려와 줘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보자 저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큼지막하게 한 줄을 썼어요. 다음 단계 점장 정체 확실히 드러내고 어머니 구출. 그리고 녹음펜을 손에 꼭 쥔 채 잠이 들었어요.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걸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며칠간 모은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까? 아니면 또 시어머니가 상처만 입고 끝나버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늘 말했듯이 사람을 구하는 건 제복을 입은 사람만이 아니라 진실을 붙잡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더 참고 자료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점장이 퇴근길에 술에 취한 채 시어머니를 불러 세운 거예요. 저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좁은 골목에서 점장은 시어머니 어깨를 거칠게 붙잡으며 돈 빼돌렸지? 솔직히 말해. 내가 CCTV 다 봤어라며 윽박 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온몸이 떨리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점장은 막무가내였어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지고 말았어요. 멀리서 지켜만 보려던 다짐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로 달려가서 점장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손 치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하게 울려 퍼졌고 점장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뭐야? 직원이 이런 일에 끼어들어?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녹음펜을 꺼내 켰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연결해 그 자리에서 방금 전까지의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음을 들려줬어요. 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얘야 그냥 가자. 괜히 더 큰일 될 거야.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끝내야 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를 했고 지역 경찰서에도 폭행과 협박 정황을 알렸습니다. 사실 경찰 쪽에서 바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아서 차곡차곡 제출했어요. 며칠 뒤 점장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불려갔어요. 그 소식이 퍼지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무급 야근, 폭언, 심지어 임금 체불까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죠. 평범해 보였던 작은 가게에 이렇게 많은 부당한 일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괜히 거길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하며 자책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가 있었기에 제가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절대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아린이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방에서 종이학을 더 꺼내와 제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 이거 할머니한테 꼭 주세요. 이거 접으면서 엄마가 할머니 지켜줄 거라고 빌었어요. 그 작은 손길이 제 마음을 다시 다잡아줬습니다. 며칠 후 가게 앞에는 이미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점장은 벌금형을 피할 수 없었고 밀린 임금도 강제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보다 시어머니가 더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훨씬 기뻤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셨어요.
얘야, 사실은 내 남편 떠난 후에 내가 더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괜히 버티려 했던 거야. 그런데 너 덕분에 이렇게 살아났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게 아버지도 남편도 원하던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폭풍이 와도 이 가족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로 가게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떠나갔고 직원들마저 하나둘씩 그만두겠다고 했죠. 결국 가게 문은 닫히게 되었고 점장은 밀린 임금과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통쾌하기보단 씁쓸했어요. 저런 사람에게서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못 듣고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억울했던 시어머니의 누명이 벗겨지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초반엔 어머니가 내가 괜히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닐까 하며 주저하셨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어머니 집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계셔야 저희가 든든해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지내시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들어오신 후 집안 공기는 확 달라졌어요. 아린이는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할머니, 같이 아침 먹자 하며 문을 두드렸고 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손녀를 맞이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한결 놓였어요. 사실 그동안 딸이 혼자 외로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랑 붙어 다니며 장난도 치고 같이 책도 읽으니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저희에게만 기댈 수는 없다며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와 사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평생 신세만 질 수는 없지 않니?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신세가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저희도 어머니가 곁에 있어야 힘이 나요. 그냥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돼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혹시 어머니가 또 홀로 어디론가 떠나버리실까 봐요. 사실 이전에 남편을 잃고 난 후에도 잠시 집을 나가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더욱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중 제 친정엄마께서 전화를 해 오셨어요. 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 시어머니는 잘 계셔? 친정엄마도 저희 사정을 잘 아시는 터라 늘 걱정해 주셨습니다. 전 상황을 쭉 말씀드렸더니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럼 같이 지내면 어떠니? 내 시어머니 혼자 외로우실 텐데 나도 혼자 지내다 보니 적적하거든.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좋지 않겠니?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두 어머니가 함께 지내신다면 서로의 외로움도 달래고 저와 아린이도 든든해질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친정엄마도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적적해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지내면 어떨까요? 처음엔 어머니가 깜짝 놀란 듯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이내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사실 나도 내 친정어머니께 늘 미안했어. 혼자 사시는데 내가 너희에게만 의지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 같이 지내면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진짜로 하나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아린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좋아했어요. 엄마, 그럼 할머니가 두 분이나 되는 거야? 너무 좋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고요.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두 어머니가 함께 지내는 일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남은 건 용기를 내어 친정엄마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일뿐이었어요. 친정엄마께 함께 지내자는 말을 꺼내던 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걸기 전까진 괜히 망설여지고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이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가족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전화를 걸자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떨리네.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엄마도 혼자 계시고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다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정엄마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런 제안까지 할 줄은 몰랐네. 사실 나도 늘 마음이 걸렸어. 내가 혼자 시댁 식구까지 챙기며 사는 게 혹여 힘들진 않을까 하고. 근데 괜히 내가 민폐만 되는 건 아닐까 싶구나.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엄마가 무슨 민폐예요? 엄마는 제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잖아요. 아린이도 엄마랑 같이 살면 분명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설득하자 결국 친정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을 하셨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두 어머니가 한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짐을 들고 들어오는 친정엄마를 보자 아린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시어머니도 환한 얼굴로 맞아주셨죠. 아이고, 이제 외롭지 않겠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두 분은 그렇게 첫날부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부엌을 오가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이 절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 친정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싹 치우는 걸 좋아했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시다가 늦지막이 일어나셨죠.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가 이 나이에 늦잠 자는 습관은 좀 고쳐야지 하고 툭 던진 말이 시어머니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또 장을 보러 나갔을 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절약을 중시해서 싼 재료를 찾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먹는 건 아끼는 거 아니다라며 품질 좋은 걸 고집하셨어요. 마트에서 두 분이 서로 카트를 끌며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실랑이를 벌이실 때면 전 중간에서 애써 웃으며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티격태격하다가도 금세 웃음으로 풀리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두 분이 된장찌개를 두고 내 방식이 더 맛있다 하며 작은 말싸움을 하셨는데 결국 아린이가 맛을 보더니 두 분 다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자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따뜻하던지 전 마음속으로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하고 다짐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얘야, 우리 이렇게 함께 살게 해줘서 고맙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같이 지내보니 서로 힘이 되고 좋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걱정과 부담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제 곁에 계셔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두 어머니는 아린이와 함께 작은 케이크를 놓고 깜짝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날도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고마워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던 거예요. 촛불 위로 두 어머니의 얼굴이 환히 비치는 걸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소중한 가족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요. 그날의 웃음과 따뜻한 분위기는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복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두 어머니가 한 집에 함께 지낸 지 몇 달쯤 흘렀을 때였어요. 처음엔 서로 낯설고 생활 패턴도 달라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해지셨어요. 아침이면 친정엄마는 밥을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이 국물엔 무가 더 잘 어울려 하시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방식대로 하면 더 시원해져 하며 서로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다 둘이 웃음을 터뜨리며 결국 반씩 타협하는 모습은 참 따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집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구나 싶었거든요. 아린이도 두 어머니 덕분에 활짝 웃음을 되찾았어요. 학교 다녀오면 곧장 할머니, 오늘은 뭐 해 먹어요?
하며 달려가고 두 분은 손녀 손을 잡고 같이 시장에 가시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두 분이 나란히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 아린이에게 인형 옷을 떠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푸근하고 고마워서 가만히 지켜보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혼자가 된 줄 알았던 우리 집이 이렇게 북적북적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사람 일은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제 생일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갈등이 다시 불거졌어요. 친정엄마는 고기를 푸짐하게 굽자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소화 잘 되는 음식이 낫다며 생선찜을 고집하셨어요. 결국 주방에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다시 두 분이 불편해지실까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린이가 두 손을 모으고 할머니들 둘 다 해주세요. 엄마가 두 개 다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두 분은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날 생일상엔 고기도 생선도 다 올라왔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따뜻한 밥상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웃음소리가 이어지던 저녁,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사실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진 매일 떠날 생각만 했어. 내가 있으면 내 집만 더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내 친정엄마랑 같이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하구나. 나도 이제는 오래 살고 싶어졌어.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나도 그래. 내 아버지 떠난 뒤로는 늘 허전했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니 하루가 금세 지나가네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두 분이 서로에게도 의지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방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모든 게 무너진 줄만 알았는데 사실 제 곁에는 여전히 남아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어머니 그리고 제 딸 아린이. 그 사실이 너무 벅차서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다음날 출근길 저는 남편이 남겨두었던 녹음펜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그 무게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마치 남편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자라고 있어 소연아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 둘이나 계시고 아린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 당신이 바랐던 대로 우리 가족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 그 순간 마음속에 굳은 다짐이 새겨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두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어요. 처음엔 혹시나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두 분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가보니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친정엄마는 내 젊을 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 얘기를 꺼내셨고 시어머니는 그땐 나도 별 수 없었지 하며 맞장구를 치셨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들 같았죠. 아린이는 할머니 둘 덕분에 더 밝아졌어요. 학교에서 발표할 일이 있으면 두 분이 번갈아 가며 연습을 들어주셨고 주말마다 공원에 나가 산책도 같이 하셨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은 늘 뭉클해졌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남편이 떠났어도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곤 했죠.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있는 순간이면 그립고 허전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 어머니와 아린이의 웃음소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당신이 바랐던 가족,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라는 약속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견뎌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두 어머니와 아린이가 몰래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퇴근하자마자 불을 끄고 작은 케이크에 초를 켜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초를 끄고 나니 두 분이 서로 챙기겠다며 또 티격태격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진짜 최고야. 아빠도 하늘에서 분명 웃고 계실 거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울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이별은 분명 아프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 뒤에 남는 건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소중함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그리고 제 딸도 제 곁에 남아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무너진 줄 알았던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남편의 낡은 녹음펜을 손에 쥐곤 해요. 버튼을 눌러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소연아. 지금처럼 가족 지켜줘. 그 목소리에 힘입어 저는 앞으로도 꿋꿋이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이별로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픔은 절대 잊히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 있을 만큼 무뎌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들어옵니다. 저처럼요. 이제 제 인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두 어머니와 딸,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남편까지. 그렇게 네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족을 지켜나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반전이 꼭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